안녕하십니까. 산풍치과 일회한교정연구소 소장 김중환입니다. 저는 교정치과로 시작한 지 벌써 30년째, 30년 차가 된 해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된 것을 반가운 마음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 의사는 치아만 본다, 구강부터 본다, 아픈 치아, 즉 충치, 풍치를 해결하는 때우는 치료를 전담하는 사람인가 라는 문제를 갖고 스스로 반문하기도 하고 선생님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치아가 왜 빠지는가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가장 많은 치과 질환은 무엇입니까? 충치입니까? 풍치입니까? 치아가 빠지는 원인은 충치나 풍치나 어떤 외상에 의한 결과물로서 문제를 찾고, 다음 보철과 임플란트 아니면 이제 페리오에 대한 치료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많은데, 제 생각은 치아가 빠지는 원인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덴탈 캐리어스의 진전된 부작용, 또는 페리오 프로블럼이라는 구강관리 위생 소홀, 아니면 전신질환 어떤 외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교합,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이 교합, 치아에 맞물리는 이 교합 관계의 문제, 이는 부정교합의 대부분의 교합 관계의 문제를 시작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턱 관절, 조인트로부터 유발되는 턱 움직임, 즉 기능 교합에 대한 문제 등등이 치아를 망가뜨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또 여러 바쁜 임상가들에게 실제적인 교합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겠는지, 치아가 망가지는 즉 병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이런 지식과 경험, 어떤 공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병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지 그런 의아해하는 반문이 제게 있습니다. 이가 왜 빠지는가에 대한 그런 여러 원인론들을 알아보는 것이 제가 시작하고 있는 코스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가 왜 빠지겠는가, 원인을 알고 어디에 얼만큼이 있는지를 알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론은 무한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아가 빠졌을 때 보철이나 임플란트로 해결하는 과정 역시 원인이 어디에 얼만큼 있으므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처방이 우리 치과 치료에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본 코스에서 나열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6가지의 고울 티슈를 갖고 치과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료하시는 치아, 즉 크라운, 루트, 페리오, 치근, 치관, 치주에 국한된 치아 치료가 아닌 덴티션입니다. 치열 전체, 부정교합일 수도 있고 잘못된 교합일 수도 있는데, 치열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고, 치열이 박혀있는 이 뼈, 하악과 상악골에 대한 크기 모양을 잘 인식해야 되고, 이 뼈가 움직이는 조인트와 기타 관련된 근육, 인대, 디스크 관련 조인트 인적 구조물에 대한 이해가 특히 필요합니다. 치아와 골격과 조인트가 복합되어서 만든 교합, 기능 교합이 이 4가지, 네 번째 고울 티슈인데요. 마지막 4번째 이후 5번째는 호흡입니다. 코로 숨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즉 그때 입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즉 입안의 침은 건조하게 되고 입술은 열리게 되고, 입술의 힘이 치아를 잡아주지 못하고 구강 안이 건조하게 됨으로써 덴탈 캐리어스나 페리오 프로블럼에 이환되는 환경을 만드는 가장 큰 인자가 이 입술에서 3cm밖에 떨어지지 않은 코에 있습니다. 저희 치과 분야가 너무 전문화된 방향으로 시각을 좁히다 보니까 그 원인 인자인 호흡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입으로 숨 쉴 때 항상 입술이 마르게 됩니다. 가끔은 치아 바깥 1cm에 있는 입술도 보지 않는 문제만 보는 이런 직업에 협소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호흡을 5번째 고울 티슈로 알고 호흡, 즉 코로부터 충농 쪽으로부터 목, 폐에 이르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연구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원인 인자로서 꼭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마지막 고울 티슈가 연조직입니다. 얼굴 소프티슈인데요. 입술, 뺨, 혀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얼굴 전체까지를 우리 치과 치료의 중요한 환경인자, 원인인자로 알고 그동안에 고울 티슈로서 확장해 왔습니다. 덴티션과 상하골과 조인트와 교합, 기능 교합과 호흡과 얼굴 연조직 이 6가지 고울 티슈에서 기능성을 따져야 되고요. 또 오래 쓸 수 있는 건강을 따져봐야 되고 심미란 무엇인지 심미성에 대한 것을 규정해야 되고 이와 같은 중요한 골을 평생 쓸 수 있는 론제비티에 관련된 이 4가지를 고울로 6가지 고울 티슈에서 4가지의 고울을 완성했을 때 우리의 치과 진리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제의 원인이 어떻게 생긴 것이면 어디에 얼만큼 산재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치료 계획과 치료 과정은 성공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치과 치료에 적용되고 또 교정뿐만 아니라 이 교정적인 6가지 고울 티슈를 보철이나 치주나 임플란트 모든 치과 분야에 적용할 때 이 치과는 발전한다. 치과의 진리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와 같은 고울 티슈를 이 코스에서는 첫 시간에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누지만 그 다음번에 골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검진 진단할 건지 이게 이제 2번째 문제가 됩니다. 진단 특히 교정 진단하는 선생님들은 덴탈 스터디 모델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는 이 모델에 대해서 친숙하실 것이고 또 레테럴 세팔로의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진단 자료로 알고 계시지만 제가 교정에 입문한 지 30년 차가 된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진단 자료나 진단 방법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놀래고 신뢰하기 어려워서 30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진단 공부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의 소감은 기존의 진단 방법은 100%, 50%도 믿고 따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믿고 따르기 어려운 것은 치료 과정의 임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 많은 선생님들이 이 진단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생긴 것 같습니다. 공부해도 맞지도 않는 것 같다. 절차만 복잡하다. 그래서 그냥 쉬운 임상적으로 그냥 해보세요. 구강 내에서 보는 즉시 진단 내리는 즉흥적인 100명의 환자 중에 1명만 잘못된 진단을 내려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예를 들면 레테럴 세팔로는 1931년에 도입됐는데요. 거의 80년입니다. 80년에 수많은 진단 분석법들과 분석가들의 이론과 테크닉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섭렵했는데도 임상 반응 결과는 맞지 않았다 라고 느낀 때가 많은데요. 즉 80년 동안에 이런 세팔로를 위주로 하는 진단 분석법들을 모두 리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어떤 거는 버려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이 역사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분해 봤더니 80년간의 진단 분석법은 80%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소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팔로를 치과 치료에 적용하면 파노라마나 CT, MRI 못지않은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하지만 기존처럼 랜드마크를 연결한 선 계측지, 각도 계측지의 어떤 숫자에 기인된 그런 진단 근거로는 환자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직업적으로도 임상 반응을 통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고 이 세팔로를 새롭게 치과에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즉 새로운 진단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80년간의 가장 좋은 진단법을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진단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코스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교정뿐만 아니라 모든 치과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진단 과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진단이 어디에 얼만큼 오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다음번에 접근하는 치료 과정은 이제 치료 과정입니다. 치료 과정 선생님 같으면 교정 발치를 몇 번을 할 것이냐, 어떤 게 가장 적절한 치료 결과를 기약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선생님도 어렵고, 다른 선생님들도 어렵게 하는 게 바로 발치 과정인데요. 제가 30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연구한 결과, 진단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즉 치료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치법은 4번 4개 뽑는 과정은 실패율이 70%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은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대칭은 비대칭 발치를 해야 됩니다. 4번, 5번, 4번 이렇게요. 그 사람은 맥실라 맨디블의 전후 관계를 보면 전후적인 비대칭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턱이 작을수록 하악은 5번을 뽑는 경향이 굉장히 높고요. 심한 경우는 비발치 케이스로 가야 되는 경우가 하악에 많이 있습니다. 상악은 4번, 때에 따라서는 5번. 모든 게 이 버티칼과 세지탈에 대한 문제에 따라서 발치 방법이 전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에 근거한 치료 계획과 발치법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될 것입니다. 발치하기 바로 전 단계에 우리가 대부분 지금 스킵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바로 턱 관절인데요. 10명 중에 70%가 TM 조인트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30-40%는 꼭 조인트를 컨트롤해야 될 그런 비율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는 콘다일을 잘 시팅하게 하기 위한 스프린트 테라피를 시작합니다. 조인트가 시팅되면 맨디블의 위치가 바뀌고 전혀 다른 교합, 전혀 다른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스프린트 이후 진짜 진단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프린트와 교합기 마운팅, 이 과정이 바로 일상적인 진단 치료 과정 돌입하기 전 단계에 꼭 다루어지는 분야인데, 이런 것도 배워서 치과에 적용하면 아마 새로운 치과, 차별 있는 치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세팔로 덴탈 진단 분석과 또 진전된 스프린트를 이용한 맨디블의 시팅, TM 조인트의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자기의 진짜 모습을 노출시켜서 진짜 모습에 입각한 새로운 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이 된 이후, 아까와 같은 전방부에서 보는, 측방부에서 보는 진단 방법에 근거한 발치법을 섭렵하셔야 되고, 그 이후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많이 접하는 브라켓 부착하는 겁니다. 브라켓 부착 방법도 닥터 앵글이 100여 년 전부터 만들어서 부착하는 이 브라켓 부착 방법에 대해서 큰 반론 없이 이 회사 저 회사 걸로 자기가 배운 처음 테크닉으로 그냥 붙이고 진행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료 진행 과정을 보면 이상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10개 중에 5개를 잘 붙이는지 의아해할 정도로 브라켓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손으로 나타날 때 에러가 많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식이 잘 정립되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지식이 우리 환자에게 몇 프로가 진리일까? 가끔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기존의 진단 분석법도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지만 치료의 첫 단계인 발치법도 매우 컨트로버시가 많지만 브라켓팅, 정말 중요한 과정이 정말 모호하게 진행되곤 합니다. 진단에 입각한 브라켓 부착 방법 역시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고심했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켓 잘 붙이기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연구와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진행했는데, 특히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은 브라켓을 꼭 붙여보셔야 됩니다. 옆에 스텝이 되든 자기 가족 친지가 되든 자기를 이해해 줄 분들에게 브라켓을 붙여보되, 가장 제대로 된 진단 분석법에 입각해서 정확한 분석 방법을 스터디 모델에 여러 번 연습한 다음 부담이 없는 분들에게 처음 꼭 붙여봐야 됩니다.
정 부담이 있으면 IDBS 간접 부착 방법을 이용해서 부착하면 훨씬 더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새로 진전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레벨링, 얼라이닝, 스페이스 크로징, 피니싱이라는 아치와이어를 조절하는 과정으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치료 미케닉이 진행됩니다. 역시 100여 년간의 여러 테크닉에 영향을 받아서 치료 방법, 치료 테크닉이 치료 저자에 따라서 전부 다양합니다. 요즘은 재료상에 따라서 또 다른 치료 방법을 권유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를 배워야 될지 매우 퀘스천업을 할 것입니다.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디본딩 후에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좋은 치료 목표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 과정을 견지한 그 결과를 채점받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평생 리테이너를 끼워라거나 환자들이 컴플레인하는 또는 어떤 부정교합의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는 결과를 갖고 있다면 치료 골, 진단, 치료 전 과정을 다시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년간 교정 치료를 한 결과 2년 동안 텀 동안에 큰 걸 느끼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다음 2년 만에 이게 겨우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년째에 즉 2년씩 3번을 거쳐야만 교정치료를 겨우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 열심히 한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얻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임상가들로서는 이제 역량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동안 했던 이 과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약 5개월, 6개월 사이에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인 과정을 선생님들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최근까지 연구되고 있는 거를 전부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두 번, 세 번째 그게 좋다거나 아니면 다른 코스나 아니면 진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건 참 괜찮은 것 같구나 라는 소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베이직 코스에서는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만 요약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치과신문에 선생님들에게 잠깐의 카피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정의 신개념이라는 말도 쓰고요. 치과의 진리라는 말도 썼는데 이런 추상명사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헷갈리게 하는 그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규정하면 치아가 왜 빠집니까? 원인, 병의 원인을 파악한다. 어디에 얼만큼의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라는 거를 모르지 않나가 제가 우리 치과 의사들에게 스스로 반문해 보는 내용입니다. 이가 왜 빠집니까? 외상으로 빠질 수도 있고 페리오 문제, 진전된 캐리어스 문제로 빠질 수는 있지만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이가 절대 안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살고 머리에 잠깐 들어가 있는 것 분야가 바로 교합입니다. 교합이 정적인 교합도 중요하지만 동적인 교합을 말하는데요. 기능 교합을 말합니다. 캐나인 가이드 오클루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체계가 있고 조금 더 세분화된 기준이 캐나인 가이드 오클루전에 섞여 들어가야만 루틴하게 임상에 반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이해가 있어야만 이 기능 교합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교정과 보철과 임플란트 페리오에 6가지 고울 티슈에 해당되는 4가지 고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섭렵하면 치아가 왜 빠지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원인을 차단해 나가는 과정이 곧 치과의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진단, 가장 좋은 치료로서 좋은 치료 결과를 도출했을 때 저희 직업은 발전할 수 있고 더 비싼 치료를 환자에게 프라우드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좋은 치료를 만들고 성실하게 진료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이 어떤 직업 발전의 진리가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과정을 치과의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